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아이를 대감이 내쫓았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이 그냥 나가라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이라고. 그런데 딱 한 번 오래된 버색에 대감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살리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다고. 그 말의 뜻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대감에게 내쫓긴 도리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도깨비 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뜯어봐도 아무리 곱씹어봐도 납득이 가질 않아서 사람들이 제각각 멋대로 이유를 갖다 붙이게 되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한양 도성 안에서 오래도록 회자되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대감이 아이를 내쫓았다는 이야기.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마치 처음부터 그 아이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냉정하게 쫓아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이라 했고 귀한 집 양반이 다 그렇지 어디 뭐가 다르겠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정작 그 대감을 오래 알아온 사람들은 고개를 가로저었다는 점입니다. 그 대감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뭔가 다른 속내가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 속내를 알지 못했고 대감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늦가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양의 바람이 제법 매서워지던 무렵 도성 북쪽 기슭에 자리한 어느 큰 기와집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 집의 주인은 이판서댁 어른으로 불리는 이도원이라는 인물이었는데 벼슬은 이미 내려놓은 지 오래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대감이라 불렀습니다. 어깨에 풍채가 있었고 눈빛이 깊었으며 말수가 적대 한마디를 하면 그것이 곧 이치에 닿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그를 일컬어 사람을 보는 눈이 틀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단 한 번 만남으로 꿰뚫어 본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런 대감의 집에 낯선 아이가 나타난 것은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아이는 12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였는데 입성은 남루했고 얼굴은 해와 바람에 거무스름하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겁먹은 듯 하면서도 어딘가 단단한 구석이 있는 눈이었는데 허기와 피로로 온몸이 지쳐 있으면서도 그 눈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문 앞에서 아이를 발견한 것은 행랑 어멈이었습니다. 어멈은 처음에 그냥 내보내려 했습니다. 구걸하러 온 아이려니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일을 하고 싶다고, 어떤 일이든 시켜만 달라고 했습니다. 어멈이 핀잔을 주며 손을 내저어도 아이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점심때가 지나도록 대문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대감이 직접 나와 아이를 보았습니다. 대감은 아이 앞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도 대감을 빤히 올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이 마주쳤을 때 대감은 무언가를 결정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행랑어멈에게 따로 말을 남겼는지 그날부터 아이는 그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산이라 했습니다. 성은 없었습니다. 그냥 산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산이는 부지런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 나르고 장작을 패고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빈 곳을 찾아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안 식구들도 반신반의하며 지켜봤지만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산이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남이 먹다 남긴 것을 줘도 고맙다며 깨끗이 받아 먹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깍듯하고 손아래에게는 너그러웠습니다.
그런데 대감은 산이를 특별히 가까이 두지 않았습니다. 일을 시키는 것도 칭찬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끔 마당 한편에서 산이의 일하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는 일이 있을 뿐이었는데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무언가를 살피는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눈이 제법 쌓였고 대감은 오랜 벗과 만남을 마치고 밤늦게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가마를 타지 않고 걸어서 돌아오는 것을 즐겼던 대감은 그날도 혼자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하인 하나만 등불을 들고 뒤를 따르고 있었는데 눈길이 미끄러워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도성 북쪽 좁은 골목을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담장 그늘에서 무언가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대감이 걸음을 멈추기도 전에 그림자 2개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손에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자들이었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미리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인은 등불을 떨어뜨리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눈 위에 불빛이 꺼지자 골목은 순식간에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대감은 뒷걸음질을 쳤지만 담벼락에 등이 닿았습니다. 나이가 든 몸이라 버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복면의 사내들은 천천히 다가왔는데 그 여유가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대감은 그 순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살아온 사람의 기계가 그런 것이었는지 아니면 체념이 그런 모습을 만드는 것인지 대감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묘한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복면 사내의 손목을 정통으로 맞췄습니다. 사내가 칼을 떨어뜨리며 외마디 소리를 질렀고 또 하나의 산이 날아와 다른 사내의 이마를 스쳤습니다. 이어서 날카로운 어린 목소리가 골목 안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온다. 포졸들이 온다. 라는 고함이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포졸이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소리와 돌에 당황한 사내들이 잠깐 흔들렸고 그 틈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골목 안으로 뛰어들어 대감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산이었습니다. 어쩌다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나중에야 알려졌는데 산이는 대감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몰래 집을 나와 돌아오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른들 몰래 나온 것이니 들키면 혼날 것을 알면서도 밤이 깊도록 돌아오지 않는 대감이 마음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산이는 대감의 손을 놓지 않고 골목을 달렸습니다. 발이 빠른 아이였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지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앞으로 내달렸고 대감도 아이의 손에 이끌려 비틀거리며 뒤를 따랐습니다. 복면의 사내들이 잠깐 멈칫한 사이 두 사람은 큰 길로 빠져나왔고 그때 마침 술라를 돌던 포졸 무리와 마주쳤습니다. 사내들은 그 모습을 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감이 자신의 손을 잡은 아이를 내려다보았을 때 산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대감의 얼굴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사하십니까? 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는 못하고 눈으로만 묻는 얼굴이었습니다. 대감은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가 산이의 머리를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잘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번 쓰다듬고는 먼저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이는 대감의 뒤를 조용히 따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대감은 아무에게도 그날 밤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안 식구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음 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다만 대감이 서재에 앉아 창밖으로 마당을 내다보는 시간이 그날 이후 부쩍 길어졌고 그 눈빛이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것 같다고
행랑어멈이 나중에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채 지나지 않아 대감은 산이를 내쫓았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간밤에 내린 눈이 마당 가득 하얗게 쌓여 있었고 처마 끝에 맺힌 고드름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산이는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눈 쓰는 소리가 사각사각 골목까지 들릴 만큼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대감이 사랑채 문을 열고 나온 것은 그때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차림이었지만 얼굴빛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대감은 마당 한가운데 서더니 빗자루를 들고 있는 산이를 불렀습니다. 산이는 고개를 들고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직 아무런 예감도 없었습니다. 대감이 말했습니다. 오늘로 이 집을 떠나거라.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으니 짐을 챙겨 당장 나가거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유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부드러운 구석이라고는 한 줄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산이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빗자루를 쥔 손이 그대로 허공에 멈춰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으십니까? 라고 묻지도 못했습니다. 목구멍까지 말이 차올랐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이는 그저 대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눈곱만큼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냉랭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산이는 알았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를 내뱉고는 빗자루를 마당 한쪽에 내려놓았습니다. 행랑어멈이 뒤늦게 이 모습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어멈은 눈이 동그래져서 대감을 바라보았지만 대감은 이미 사랑채 안으로 돌아가고 없었습니다. 어멈은 산이의 소매를 잡고 무슨 일이 있었냐며 다그쳤지만 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산이는 정말로 이유를 알 수 없었으니까요. 짐이라고 해봤자 별것 없었습니다. 낡은 보퉁이 하나에 옷 한 벌, 그리고 행랑어멈이 몰래 싸준 떡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어멈은 산이의 손에 떡 보퉁이를 쥐어주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상한 일이다. 대감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산이는 어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꾸벅하고는 대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산이는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대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채 문이 굳게 닫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산이는 다시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눈이 쌓인 골목길을 작은 발자국이 찍히며 멀어졌습니다. 그 뒷모습을 대문 안에서 바라보던 행랑어멈은 소매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감이 산이를 내쫓고 나서 사랑채에 들어간 뒤 방 안에서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밥때가 되어도 밥을 부르지 않았고 차를 올려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닫고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어멈이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았을 때 대감은 창가에 등을 돌리고 앉아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넓은 마당에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까까지 산이가 쓸어놓은 눈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며칠 동안 가라앉았습니다. 하인들은 수군거렸고 대감의 처소 근처에서는 말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무도 대감에게 직접 묻지는 못했지만 모두의 마음속에 같은 의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러시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산이가 떠나고 나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겨울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바람은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편안한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말 못할 불편함이 공기 속에 배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문은 담장을 넘었습니다.
이런 일은 언제나 그렇듯 처음에는 아주 작은 씨앗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행랑 어멈이 이웃집 안악에게 넌지시 한마디를 했고 그 말이 골목 끝집으로 건너갔으며 사흘이 채 지나지 않아 마을 전체에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이판서댁 대감이 성실하게 일하는 아이를 내쫓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당장 떠나라 한마디로 쫓아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얼굴을 찡그리며 혀를 찼습니다. 그럴 수 있냐? 아무리 양반이라도 그건 아니지 않냐? 그 어린 것이 어디서 뭘 먹고 살겠냐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누군가는 대감이 아이를 시험해 보다가 어떤 실수를 발견한 것이 아니냐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집안 사정이 어려워진 것이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추측도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대감의 집안 사정은 여전히 넉넉해 보였고 산이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한편 도성 안의 또 다른 축에서는 그날 밤 골목의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도망쳤던 하인이 자기 처가 식구에게 털어놓은 이야기가 퍼진 것이었습니다. 복면을 쓴 사내들이 대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그 자리에 산이라는 아이가 나타나 대감을 구했다는 것, 그런데 그 대감이 열흘도 안 되어 그 아이를 내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합쳐지자 소문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이라고. 아무리 현명하다는 소문이 자자한 대감이라도 이건 도리가 아니라고. 마을 어귀에서 장기를 두던 노인들도 이 이야기를 하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감은 이 소문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고 밥을 먹었고 서재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찾아오는 손님을 맞이했고 나가야 할 자리에는 나갔습니다. 누군가 산이 이야기를 꺼내면 그냥 고개를 끄덕이거나 묵묵히 있을 뿐 해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딱 한 번 오래된 벗이 직접 찾아와 단둘이 앉은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대감이 짧게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벗이 도대체 왜 그 아이를 쫓아냈냐고 물었을 때 대감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살리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다고. 그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벗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래 알아온 사람이라 대감의 말이 함부로 나온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한마디가 다시 소문에 섞여 돌았습니다. 그 아이를 살리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다는 말. 사람들은 이 말의 뜻을 저마다 해석하려 했지만 여전히 아무도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디를 뒤져봐도 도성 어귀를 살펴봐도 그 아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처마 및 고드름이 낮 동안 녹아 떨어지고 마당 구석의 눈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서서히 풀려가는 것 같은 계절이었지만 대감의 서재만큼은 여전히 겨울처럼 단단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대감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산이를 내쫓기 사흘 전 자신을 찾아온 한 사내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사내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행색은 평범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고 말투에는 어딘지 위협적인 기운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대감에게 딱 한 가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내가 전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산이는 평범한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산이의 아버지는 도성 안 어느 세도가의 집에서 회계를 맡아보던 자였는데 그 집 주인의 비리를 알게 된 뒤 갑자기 죽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병사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도가는 산이 아버지가 어딘가에 기록을 남겼을 것이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록이 세상에 나오면 자신의 목이 달아날 것을 알고 있는 그자는 혹시라도 아이가 그것을 갖고 있을까봐 오래전부터 산이의 행방을 쫓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판서댁에 그 아이가 들어갔다는 것이 이미 알려졌고 그자의 손이 멀지 않은 곳까지 뻗쳐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이 집에 계속 머문다면 아이뿐 아니라 이 집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골목의 복면 사내들도 처음에는 대감을 노린 것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대감과 함께 있는 산이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서 처리하려 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내가 떠난 뒤 대감은 서재문을 걸어 잠그고 오랫동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믿는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감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산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예사로운 아이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그 단단한 눈빛, 필요 이상으로 조심스러운 행동,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려는 태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숨김이 아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이를 이 집에 두면 아이가 죽는다. 그러나 아이에게 진실을 알리면 아이는 달아나지 않을 것이다. 저 눈빛을 가진 아이라면 위험을 알아도 버티려 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아이 스스로 이 집을 떠나고 싶게 만드는 것.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내서라도 아이의 발이 이 집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대감이 택한 방법이었습니다. 차갑고 잔인해 보이는 그 방법이 사실은 대감이 생각해낸 유일하게 아이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 더 좋다고도 생각했습니다. 대감이 아이를 쫓아냈다는 소문이 돌면 그 세도가의 무리가 대감의 집을 더 이상 감시하지 않을 것이고 아이를 이 집과 연결짓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욕을 먹는 것은 괜찮았습니다. 평생 쌓아온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 아이가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대감은 창밖의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이가 쓸고 간 눈이 조금씩 녹아가고 있었습니다. 빗자루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대감은 그 자국을 한참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산이는 대감 집에서 쫓겨난 날 한양 도성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는 영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혼자 살아온 아이답게 주변의 기운을 읽는데 익숙했습니다. 대감이 자신을 내쫓기 며칠 전부터 집 주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산이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던 낯선 얼굴이 골목 어귀에 서 있었고 밤이 되면 담장 너머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산이는 그것이 자신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대감의 집에서 나온 산이는 처음 이틀을 도성 안시전 거리 근처에서 보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잔심부름을 해주고 밥을 얻어먹었고 밤에는 처마 밑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겨울 끝자락이었으니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행랑 어멈이 싸준 떡은 첫날 저녁에 다 먹었습니다. 떡을 씹으면서 어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던 어멈의 얼굴이요. 산이는 그 떡이 넘어가지 않아 오래 씹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산이는 도성 서쪽 어귀에 있는 오래된 절 근처를 지나다가 우연히 어떤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넓지 않은 골목 안에서 행색이 초라한 노인이
두 명의 젊은 사내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내들은 노인에게 무언가를 내놓으라며 닥달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무것도 없다고 손을 저었지만 사내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은 모른 척 발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산이도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고 산이는 지금 자신의 처지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이 멈췄습니다. 저도 모르게 멈춰 섰습니다. 노인의 얼굴에서 두려움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산이의 가슴을 당겼습니다. 산이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포졸들이 온다, 적이 온다. 그것이 산이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한 달 전 대감을 구할 때 썼던 그 방법이었습니다. 사내들이 흠칫하며 뒤를 돌아보는 순간 산이는 노인의 팔을 잡아 반대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노인은 영문도 모른 채 이끌려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사내들이 금세 뒤를 쫓아왔지만 산이는 골목 지리에 밝았습니다. 몇 번의 구비를 돌자 사내들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멈춰 선 산이와 노인은 한동안 숨을 골랐습니다. 노인은 산이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산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별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노인은 도성 서쪽에서 작은 약방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었는데 그날 사채를 쓴 것을 갚으라며 그 사내들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산이를 자신의 약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밥을 먹이고 차를 내주었습니다. 산이는 오랜만에 따뜻한 방에 앉아서 이상하게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꾹 눌렀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밥그릇을 내려다보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산이에게 갈 곳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산이는 없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어도 좋다고. 허드렛 일을 도와주면 밥과 잠자리는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산이는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이 맑았습니다. 산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산이는 새로운 지붕 아래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 지붕은 허름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약방은 도성 서쪽 골목 깊숙이 자리한 작고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간판도 변변치 않았고 문 앞에 걸린 약재 묶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저물녘까지 환자들이 찾아왔고 노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앉혀놓고 오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맥을 짚는 손이 조심스러웠고 약을 지을 때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저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산이는 약방 일을 빠르게 익혔습니다. 약재 이름을 외우고 약봉지를 접고 심부름을 나갔습니다. 노인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가르치는 것에는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이 약초는 어디에 쓰이고 이 뿌리는 어떤 증세에 쓰이는지를 차근차근 일러주었습니다. 산이는 듣는 즉시 기억했습니다. 노인은 그런 산이를 보며 가끔 흐뭇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열흘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산이는 우연히 약방 뒤편 창고를 정리하다가 낡은 보따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는데 먼지가 두껍게 앉아 있었습니다. 산이는 그냥 한쪽에 밀어두려다가 보따리 끝에서 가느다란 끈이 툭 떨어지며 안에 있던 것이 쏟아졌습니다. 천으로 곱게 쌓인 작은 책자 하나와 편지 몇 장이었습니다. 산이는 처음에 그냥 도로 싸서 넣으려 했습니다.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지 한 장의 끝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산이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산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산이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글씨는 흘려 쓴 것이라 읽기 어려웠지만
산이는 어릴 때 아버지에게 글을 배운 덕에 더듬더듬 읽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짧았습니다. 아버지가 약방 노인에게 쓴 편지였는데 자신이 위험에 처했으며 아이를 부탁한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자를 맡긴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책자는 자신이 기록해온 것이니 때가 되면 올바른 곳에 전해달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산이는 책자를 열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도성 안 어느 세도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 아래로 날짜와 금액, 사람 이름들이 가지런히 적혀 있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기록들이었는데 산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것을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산이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왜 갑자기 죽었는지 알 수 없어서 오랫동안 가슴에 돌덩이를 안고 살았는데 이제야 그 돌덩이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창고 입구에 서서 산이와 바닥에 펼쳐진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 당황한 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조용히 들어와 산이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알고 있었다고. 좋은 사람이었다고.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그 책자를 지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언젠가 아이가 나타나면 잘 돌봐달라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오래된 슬픔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산이는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약방이 우연히 나타난 피난처가 아니었다는 것을, 노인이 처음부터 산이를 알아봤다는 것을, 그 골목에서 노인이 공경에 처한 것도, 산이가 그 골목을 지나친 것도 전혀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산이는 오래 생각하다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자신이 위험하냐고. 노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 책자가 세상에 알려지면 위험해질 자들이 있으니 그들은 여전히 이 책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산이는 그 말의 뜻을 바로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책자를 곱게 다시 쌌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도성 암버드나무가 연두색 가지를 늘어뜨리기 시작했고 오가는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졌습니다. 대감의 집 마당에도 매화가 피었습니다. 행랑어멈은 그 꽃을 보며 올해는 유난히 이르게 피었다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감은 겨울 내내 조용히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그냥 은거하는 노인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대감은 자신이 오래 쌓아온 인연들을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정에 아직 자리를 가진 오래된 벗들, 포도청과 연이 닿아 있는 지인들, 그리고 도성 안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몇몇 인물들이었습니다. 대감이 처음 한 일은 그 세도가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감은 그 자의 비리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축적된 불법과 협잡이 여러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고 기록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 이미 파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산이의 아버지였다는 것을 대감은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또한 그 사내가 자신을 찾아왔던 일의 배경도 파헤쳤습니다. 그 사내는 세도가의 사람이었습니다. 대감에게 산이를 내쫓으라는 압력을 넣으러 온 것이었는데 산이가 이미 집 안에서 대감의 신임을 얻고 있다는 정보가 그들에게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대감이 산이를 통해 그 기록에 접근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대감은 이 모든 것을 알고 나서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산이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 기록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누군가 산이를 먼저 해칠 수 있었습니다. 대감은 천천히 그러나 빈틈없이 준비했습니다. 기록이 안전하게 전달될 경로를 만들고 그것을 받아줄 올바른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도록 신뢰를 쌓아온 조정의 어른이었는데 사사로운 이해에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이름난 인물이었습니다. 준비가 되어갈 무렵 대감은 약방 노인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대감과 노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안 되었습니다. 대감이 보낸 사람은 약재를 사러 온 손님처럼 약방을 찾아가 노인에게 짧은 쪽지를 전달했습니다. 쪽지에는 단 몇 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때가 가까워졌으니 준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노인은 그 쪽지를 받고 산이를 불렀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해줄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산이는 약재를 고르던 손을 멈추고 노인 앞에 앉았습니다. 노인은 이판서댁 대감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대감이 왜 산이를 내쫓았는지를 천천히 말했습니다. 말하는 내내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산이는 듣는 내내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조각처럼 앉아서 노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노인이 말을 마쳤을 때 산이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대감이 지금도 자신을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냐고. 노인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산이는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그 단단하던 눈이 흔들렸습니다. 대감이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산이가 느낀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입술이 잠깐 떨렸다가 멈췄습니다. 산이는 그냥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볕이 약방 마당에 가득 들어와 있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가늘고 촉촉한 비가 도성 전체를 적시고 있었고 사람들은 처마 밑에 서서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조용한 봄비 속에서 오래 준비되어 온 일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감이 그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행색이었습니다. 하인 하나만 데리고 조용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대감이 향한 곳은 도성 안에서도 깊숙한 곳에 자리한 어느 고택이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판이금부사를 지낸 어른으로 조정 안팎에서 공명정대하기로 이름난 인물이었습니다. 대감과는 30년 가까이 알아온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은 사랑채 안은 조용했습니다. 빗소리만 처마 밖에서 들렸습니다. 대감은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 상 위에 놓았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책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노인의 약방을 통해 전달받은 산이 아버지의 기록이었습니다. 대감은 그것을 판이금부사 앞에 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보는 것만으로도 알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판이금부사는 책자를 펼쳐 천천히 읽었습니다. 읽는 내내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빗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책자를 다 읽은 뒤 그가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판이금부사는 책자를 조심스럽게 덮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반드시 바르게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대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부탁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숙이고 사랑채를 나섰습니다. 빗속으로 걸어나가는 대감의 뒷모습은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걸음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 도성 안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소문이었습니다. 오래 권세를 누려온 어느 세도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의금부에서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말이 파다했습니다. 도성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이번에는 혀를 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참아왔던 것이 드디어 드러나는 것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세도가의 집 앞에는 의금부 포졸들이 나타났습니다. 집안의 문서들이 봉인되었고 그자는 포졸들에 이끌려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오래도록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자가 끌려 나오는 것을 골목, 어귀에 서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억압이 거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짓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약방에서 이 소식을 들은 산이는 약재를 고르던 손을 멈추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노인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된다고. 산이는 노인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산이는 얼른 뒤돌아서서 약재 단지를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노인은 못 본 척했습니다. 다만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대감의 집에서 사람이 약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행랑 어멈이었습니다. 어멈은 약방 문을 들어서자마자 산이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라며 산이의 손을 꼭 붙들었습니다. 산이는 당황하면서도 어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멈은 한참 울다가 대감이 오라 하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꼭 와야 한다고 대감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산이는 이판서댁 대문 앞에 섰습니다. 쫓겨나던 날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겨울 내내 눈이 쌓여 있던 마당이 이제는 봄볕을 받아 따뜻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담장 아래 작은 풀들이 돋아나고 있었고 매화는 이미 지고 있었습니다. 산이는 잠깐 그 마당을 바라보다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대감은 사랑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볕이 마루 위에 길게 깔려 있었고 대감은 그 햇볕을 등지고 앉아 산이가 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이는 마당을 가로질러 대감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본 것은 산이가 쫓겨난 날 아침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산이는 무릎을 꿇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대감이 일어나 산이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앉아라 라고 했습니다. 산이는 대감 앞 마루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봄바람이 마당을 가로질러 불었고 마당 구석 나무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지저귀다 날아갔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것은 대감이었습니다. 대감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아침 내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나는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마루 위에 조용히 놓였습니다. 산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노인에게서 들었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감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 산이의 가슴 한쪽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쫓겨나던 날부터 꽁꽁 얼어있던 무언가였습니다. 산이는 고개를 숙인 채 괜찮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잠겼습니다.
대감은 그것을 듣고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들어왔습니다. 행랑어멈이 직접 차를 내오고는 산이의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감과 산이는 차를 받아들고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볕이 참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대감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찌할 생각이냐고. 산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약방 노인을 도와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약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이제는 알았으니 그 뜻을 어떤 방식으로든 이어가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말하는 동안 산이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단단한 눈빛이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약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글을 더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글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산이 역시 언젠가 세상에 필요한 것을 기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감의 말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 말 안에는 따뜻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산이는 그 말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날부터 산이는 낮에는 약방에서 노인을 돕고 이틀에 한 번씩 이판서댁을 찾아와 대감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대감은 가르치는데 엄격했지만 끈기가 있었고 산이는 배우는데 지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약방 문 앞에 앉아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이 아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를 가끔 생각했습니다. 봄이 깊어졌습니다. 도성 안골목마다 꽃이 피었고 아이들이 골목을 뛰어다녔습니다. 약방에는 오늘도 사람들이 들락거렸고 이판서댁 마당에서는 가끔 대감의 낮은 목소리와 산이의 또렷한 목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글 읽는 소리가 담장 너머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산이의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남긴 기록은 마침내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지켜온 사람들은 이제 봄볕 아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고 노인은 약재를 다듬었으며 산이는 단단한 눈으로 붓을 쥐고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그 글씨 한자 한자가 반듯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마당에 봄볕이 가득했고 그 햇살 안에서 모든 것이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